먼저 첫 번째 연사분 고려대학교의 박성진 교수님은 강원대학교 생명공학 박사 학위 후에 고려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서 현재 세종 바이오 산업의 연구 기획 총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박 교수님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정부의 각 부처에서 우리 생물공학 관련된 분야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박성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강연 내용은 코스메슈티칼과 펩타이드라는 주제입니다. 박수로 박성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박성진입니다. 멋진 소개해 주신 박시영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예, 귀한 자리 초대해 주신 현대약품과 AMP에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코스메슈티칼과 펩타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코스메슈티칼이라는 건 이제 화장품과 의약품의 이제 합성어로 이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많은 그 용어들과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코스메티칼의 경우에는 좀 더 내면으로 또는 좀 더 깊이 또는 좀 더 이렇게 높은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제 개발된 화장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과 의약품과 코스메티칼의 어떤 차이점들을 좀 보게 되면요. 화장품의 경우에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또는 진정시킨다 또는 정리한다라는 의미로 그 목적성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으로는 정상적인 피부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일반인들 또는 불특정 다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용을 가볍게 이용하시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용 방법은 매일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어릴 때부터 노출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원료 및 재료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광범위한 모든 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절대적으로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소비자들이, 사용자들이 사용했을 때 불편감이라든지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이제 굉장히 끝쪽에 보시게 되면 의약품이 있는데요. 의약품은 바로 치료와 예방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와 예방 목적을 위해서 특정인들, 특히 환자를 대상으로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접하시는 거는 피부과나 이런 데서 이제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것들이 똑같이 연고 타입이고 크림 타입이고 겔 타입이라 하더라도 이제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에 따라서 사용 방법은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피부에 어떤 병증이 나타났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원료 및 재료에서는 고시 성분 또는 비고시 성분들을 이용해서 의약품 수준에서 제조가 되고 관리가 되고 사용이 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화장품과 의약품의 그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이제 코스메슈티칼의 경우에는 화장품의 영역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요. 보조적인 치료 기능을 약간 담보하고 있다라고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으로는 당연히 화장품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면 피부과 등의 병원을 방문한, 그래서 피부에 어떤 좀 아주 병증까지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병증이라 하더라도 경증까지를 포함을 해서 어떤 트러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일반 화장품하고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조금 상대적으로 장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편안하게 사용하시면서 피부를 좀 진정을 시키거나 그런 트러블들을 좀 관리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사용 방법의 차이고요. 원료 및 재료에서는 이제 일반 화장품 원료들 중에서 좀 더 고기능성 또는 과학적 근거들을 확보한 원료들을 표준화시킨 이후에 의약품 수준에 근접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효능 중심의 성분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그 코스메티칼의 글로벌 시장 현황을 보게 되면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용자로서의 니즈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PBC, 그러니까 뷰티 앤 퍼스널 케어 제품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소위 말하는 환경 오염이죠. 대표적인 것들이. 그런 환경 오염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더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또는 피부에 이런 다양한 트러블들을 어떻게 내가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바로 PBC라는 개념이고요. 이 PBC 개념이 좀 더 럭셔리하게 프리미엄으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어 있는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니즈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게 되면요. 건강, 웰빙, 노화 방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뭐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같은데요. 특히 피부 건강이나 외모에 도움이 되는 어떤 혁신적인 성분이나 기술들이 적용된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벨링, 마케팅, 혁신적인 포장,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임상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기존의 그냥 그 일반 화장품하고의 가장 큰 차별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코스메티컬에 대한 그런 사용에 대한 니즈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필요한 성장 과제가 제품 규정을 준수하는 것, 안전성, 독성을 담보한 기능평가, 효능평가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특정 성분 사용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의약품 소재로만 적용됐던 것들이 코스메티컬로 들어오면서 안전성이나 독성에 대한 이슈들이 끊임없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특이적인 어떤 패턴들을 갖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품의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특정 회사 제품의 이름을 뭐 이렇게 거론하긴 그렇지만 왜 수분크림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미 부모 세대부터 사용했던 거를 현재까지도 사용해서 뭐 이렇게 50년, 60년, 때로는 100년 사용하고 있는 뭐 일반적인 크림 제품들도 있죠. 그런 제품들의 경우는 일반 화장품에서 굉장히 롱런하는 제품들에 비하면 코스메티컬 제품들은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짧은 수명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특징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 현황으로 보게 되면요. 2016년도 기준으로는 전 세계 시장이 약 43조 시장입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죠. 글로벌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약 7.5%의 성장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큰 틀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의미냐면요.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요.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색조 화장 쪽에 대한 이슈들이 많았었죠. 근데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색조 화장에 대한 이슈가 크게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도 다 이미 경험하고 계시는 거지만은 마스크 쓰면서 이제 안쪽에서 트러블들이 생기죠. 이 트러블들을 어떻게 내가 좀 관리할까, 진정시킬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그러는 것들이 이제 그대로 시장 상황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화장품 시장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25% 빠른 성장이라는데 어떤 의미냐면요. 전체 화장품 시장이 약 한 4에서 5% 수준의 성장을 하는 거에 비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나타낸다라는 거고요.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는 8.9%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빠른 시장 성장세를 보이는 거에 비해서 화장품 시장에서의 볼륨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그 시장의 특성 중에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뭐냐면요. 항노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코스메티컬의 경우에는 항노화 시장의 그 굉장히 밀접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항노화 시장의 특성을 보게 되면 2015년도 기준으로 1,400억 달러에서 이제 21년도 작년이죠. 2,165억 달러 수준으로 이 항노화 시장 역시 7.5%의 시장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항노화 산업의 경우에는 2011년도 기준으로 11조 9천억 수준에서요. 2020년에는 27조 원 정도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항노화 시장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 항노화 시장은 화장품만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의약품이라든지 의료 서비스라든지 식품 등을 포함하고 있는 시장이지만 어쨌든 이 항노화 시장에서 코스메티컬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높다라고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 그 코스메티컬 관련된 기업의 현황들을 좀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회사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BC, 아벤느, 뭐 라로 슈포세, 그 다음에 피지오겔, 오바지, 뭐 이런.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께서
광고를 통하든 또는 백화점에서든 뭐 또는 면세점에서든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브랜드들이고요. 그 브랜드들 중에서는 우리 제품은 코스메티컬이에요라고 강조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BC의 경우에는 비피더스균을 함유해서 피부 장벽 강화를 돕는 뭐 이런 어떤 제품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아벤리의 경우에는 개인별 피부 진단 및 뭐 맞춤형 제품을 이렇게 타겟팅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다양한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크게 분류를 보게 되면 전통적인 화장품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들이 있고요. 바이오 기업이 있고 의료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화장품 기업들은 이미 뭐 여기 쭉 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보시게 되면 그냥 여러분들께서 아실 만한 회사들이세요. 큰 차이가 없죠. 근데 이제 특히 특징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약기업입니다. 원래는 제약회사예요. 화장품 회사가 아닙니다.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의약품에 피부 치료라든지 또는 피부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던 의약품 원료 소재 등이 코스메티컬로 적용된 사례들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제약기업들을 쭉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이제 다양한 바이오 기술들을 소재화시키고 그 소재를 제품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코스메티컬로 진입한 회사들입니다. 뭐 이런 다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관련 기업들인데요. 의료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성형외과, 피부과, 한의원 이런 그 의료기관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코스메티컬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우리가 시장에서 또는 여러분들 어떤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병원에 방문하셨을 때 경험하셨던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품별 시장 규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별 보게 되면요. 가장 큰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건 스킨케어입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 안에 뭐 트러블이 났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이겠죠. 그래서 스킨케어 제품이 2016년도 기준과 2021년도를 비교했을 때 6% 수준의 시장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헤어케어 제품입니다. 헤어케어 제품의 경우에는 2016년과 2021년도를 비교했을 때 역시 한 6% 수준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제품별 시장 규모에서 보게 되면요. 스킨케어와 헤어케어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 유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구강위생이라든지 메이크업이라든지 기타 제품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코스메티컬 중심의 기능성 화장품 시장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그 성장세를 가지고 나타내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도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고령화, 늙으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늙으니까요. 그래서 인구 고령화와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 등을 포함한 이제 이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부의 손상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항노화,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미백 효과 이런 기능성이 강화된 화장품 수요를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의 기능성 화장품에서 좀 더 내가 관리하고 싶다.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어떤 니즈 등이 코스메티컬에 이제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기능성이 강화된 화장품 제조를 위해서는 이제 기존의 의약품으로 활용되고 있던 성분이나 소재 등이 이제 병원용 화장품이라든지 보조 치료용 화장품으로 이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약국 중심의 그런 그 아주 제한적인 채널이 지금은 병의원. 아마 여러분들 피부과 가시면 굉장히 많이 유혹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료기관들, 그 다음에 H&B, 홈쇼핑, 뭐 오픈마켓이나 온라인,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판매 채널로 다 확대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아까 항노화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피부와 관련된 항노화 시장은 매년 지금 10년 동안 연평균 10% 가까운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향후에도 전망이 밝은 시장 분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안티에이징 시장에서 보게 되면요. 이런 화장품 같은 소비자가 75%, 그 다음에 피부과 시술 같은 의료 서비스가 18%,
에스테틱 서비스가 7%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이때 다 필요한 게 바로 이 코스메시티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의료기관에서 그냥 연고 바르세요. 물론 굉장히 심한 중증 트러블의 경우에는 당연히 뭐 스테로이드계 연고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빨리 진정을 시켜야 되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의료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코스메티카를 권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시장에서 체험하고 계신 것처럼 이런 피부과 시술이라든지 에스테틱 시장에서 코스메티컬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게 되면 LG생활건강은 뭐 어떤 회사를 인수했다. 뭐 아모레퍼시픽은 어느 회사를 인수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 뭐 사실은 뜬금없는 이야기들이 아니고요. 기존에 같이 연구도 하고 있었고 제조도 하고 있었던 회사들입니다. 예. 시장이 확대가 되는 과정에서 몸집 키우기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의약품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사전 예방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늘 부담스러운 것은 부작용입니다. 뭐 예를 들면 스테로이드계 연고를 사용했을 때의 이러이러한 문제점들 우리가 늘 걱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코스메티컬의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부작용의 최소화, 그런 해서 장기간 사용해도 크게 부담이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코스메티컬의 하나의 특성이기 때문에 연령의 구분이라든지 또는 유행 민감도 이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조금 상대적으로 편안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국내 코스메티컬 시장이 한 5천억 정도로 지금 이제 추정하고 있고요. 화장품 시장에서 약 한 3%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그 시장에서. 그러니까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다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근거가 뭐냐면 전 세계 코스메티컬에서 뭐 아까 어떤 자료들은 한 9%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자료에서는 지금 12%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3%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까지 성장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전체 화장품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빠른 수준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코스메티컬 시장이 약 연평균 8% 시장을 성장할 때 이런 것들을 쭉 감안한다면 국내 코스메티컬 시장이 향후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그 코스메티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기능성 소재, 기능성 원료로 이제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소재다,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기능성 펩타이드에 대한 말씀을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합성 펩타이드가 아니고요. 효모를 이용한 발효 기반의 기능성 펩타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타겟은 이제 그 화장품용이고요. 효능으로는 이제 주름 개선, 콜라겐 활성, 그다음에 탈모 방지, 뭐 이런 다양한 기능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 펩타이드고요. 자, 이 펩타이드 생산 기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기존에는 합성을 위주로 하거나 또는 동물에서 이제 추출하는 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효모의 발효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얼마나 효율을 높일 것이냐. 이 효율을 높인다는 거는 순도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수율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경제적으로 고순도 분리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그런 그 화학 합성을 대체하기 위해서 친환경 효모 발효 공정을 이제 개발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피테라 에센스, SK2. 네. 이제 그거는 이제 효모가 뭔가 생성을 한 게 이제 그 안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만졌던 손이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젊었더라, 뭐 손이 굉장히 이뻤더라, 뭐 이런 게 이제 스토리가 돼서 SK2 피테라 에센스가 굉장히 곽광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차관된 기술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피케아 같은 이제 안전성을 확보한 효모 균주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최적화된 발효 공정을 개발하게 되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는 그림은 이제 랩스킬에서 먼저 효모를 발효시키고요. 안정화가 되면 이제 파일로 스케일로
파일로 스케일에서 안정화되면 이제 양산 체계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시게 되면은 가장 큰 특징은 기존 화학 합성 대비 생산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대신 그 과정은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고순도로 분리정제해서 수율과 순도를 확보한다는 거는 이제 기술 개발 과정에 굉장히 높은 허들들이 있는 기술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 기술이 완성이 됐을 경우에는 생산가를 절감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생산가를 절감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소비자들에게 합성 펩타이드가 주지 못하는 어떤 천연 유래라는 거에 대한 프리미엄 이미지 같은 것들을 좀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효율 발효 생산과 고순도 경제적 분리정제 기술을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보게 되면 폴리머 DNA 카세트가 이제 개발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서 보게 되면은 발효 공정이 이제 스케일업 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500리터까지 500리터 발효기를 이용하는 것까지 이제 개발 단계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배지 최적화 부분이 연구가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경제적으로 고순도 분리정제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모노머 전환 효소를 자체 생산해서 고정화시키는 그런 기술들로 개발되는 프로세스를 갖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효모 발효를 이용한 펩타이드와 기존의 이제 화학 합성 펩타이드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라면은 그 일반적인 생산 공정에서 생산 단가로 보면은 합성하는 펩타이드가 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분명히. 근데 이제 대량 생산으로 넘어갔을 때는 좀 이야기가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대량 생산이라는 관점 때문에 화학 합성의 경우에는 생산 캐파를 늘리는 데 굉장히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효모 발효의 경우에는 사실은 500리터 발효조 안에서 100리터를 하는 것보다는 200리터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성이 있죠. 예, 한 번에 많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특징 등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 효과 측면에서 이 화학 합성을 했다 그러면은 왠지 소비자들이 그냥 불편해해요. 예,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순도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높은 순도를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도 불구하고요. 화학 합성을 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이제 그런 그 불편한 이미지를 좀 회피할 수 있다라는 이제 특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합성했을 때 왠지 뭐 미량의 피부 자극 화합물 뭐 이런 것들 요즘 민감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이제 큰 특징인데, 그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K2, 뭐 피탈 에센스 이런 스토리를 그대로 입힐 수가 있는 거죠. 친환경 효모 발효 공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원래 SK2 피탈 에센스는 이제 술을 담그는 사람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 기술을 굉장히 정제해서 뽑아내서 우리 펩타이드를 생산하는 데 적용을 했고요. 이래서 자연과학 발효 화장품이다 라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친근감 또는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기술적인 내용으로 보게 되면요. 카포펩타이드가 그 대상입니다.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소재고요. 1970년대 이미 발견은 됐습니다. 뭐 그리고 글라이신이나 히스티딘, 라이신 같은 이제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미 뭐 피부 재생, 특히 콜라겐, 엘라스틴 합성이라든지 상처 치유, 모낭 확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능성 펩타이드로 이미 뭐 잘 알려져 있고요. 현재는 스킨케어나 탈모 방지 샴푸의 기능성 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카포펩타이드의 경우에는 이제 화학 합성을 한다 그러면 이제 독성을 나타내는 불순물에 대한 이슈,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람당 한 $400 정도 하는 높은 합성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좀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효모 기반의 발효 기술을 이용한 카포펩타이드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들을 좀 더 극복할 수 있다라고 강조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인체 흉선 유래의 탈모 방지 및 발모 촉진 펩타이드인 티모신에 대한 것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어린 송아지죠. 그 송아지의 흉선에서 이제 이걸 추출해 가지고 이 펩타이드를 추출해서 이미 기능성 샴푸로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이제 미국에서도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지금 활용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그
티무린 펩타이드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아연이 필요하고 이 면역 작용과 관련된 T셀이나 NK셀 분화나 작용에도 관여합니다. 그래서 피부 면역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을 때 이제 이런 소재들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런 그 환경오염, 미세먼지죠. 대표적인 게. 다양한 그런 이제 환경오염 이슈가 있으면서 피부 면역, 피부 장벽,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런 그 펩타이드에 대한, 좀 한번 살펴보는 것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펩타이드를 보게 되면요. 이게 여러분들 보톡스 많이 아시죠? 이 보톡스를 대체할 수 있는 펩타이드입니다. 그래서 보톡스의 경우에는 이제 크로스틴 보툴리눔이라는 이제 굉장히 위험한 병원성 미생물이 생성하는 독소를 아주 고순도로 정제해서 극미량으로 피부에 이용하고 있는 게 이제 보톡스인데요. 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 보톡스는 신경 독소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크로스틴 보툴리눔이라는 그 미생물이 생산한 이 신경독에 의해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죠. 그걸 이제 아주 고순도로 정제해서 극미량으로 사용했을 때에 이제 화장품, 그러니까 피부과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하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지속적 사용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효모 기반의 발효 기술들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보톡스를 대체할 수 있는 펩타이드도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톡스 대신 주름 개선 효과가 한 4,000배는 낮습니다. 당연히 뭐 보톡스를 대체하는 거는 보톡스가 워낙,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하죠. 독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고순도로 정제하기 위한 이제 정제 비용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주름 개선 효과는 낮지만 그만큼 독성이 10만 배 이상 낮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간 동안 큰 부담 없이, 그러니까 독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소재로서 지금 이제 많은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효모 발효 기반의 기능성 펩타이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멀티머 프로덕션 카세트에 대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통해서 균주 제조도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순도와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와일드 타입, 그러니까 자연계에 존재하거나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는 효모를 이용하는 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균주를 재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재조합된 균주를 이용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순도와 수율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술이 개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 효모가 펩타이드를 생산한 이후에 발효 및 분리정제 기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트립신을 처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GHK 단량체를 생산하고 분리한 이후에 카포 펩타이드를 고순도로 분리정제해서 수율을 향상을 시킨다든지 이런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카포펩타이드 다량체 절단 요소 트립신을 이제 효모 기반의 발효 생산 기술에 이제 적용하는 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체 트립신을 이제 생산 기술을 개발을 하고요. 이 자체 생산 기술이 적용된 트립신을 이제 그 트립신 생산 효모 균주에 도입을 시켜서 그 앞단에는 트립신 생산 팩터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발현, 고분비할 수 있는 트립신 팩터를 가지고 있는 재조합된 효모를 생산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효 공정을 최적화시킨 이후에 경제성이 높은 고순도 분리정제 기술을 통해서 트립신만 따로 떼내는 뭐 이런 기술들을 설명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 기능성 펩타이드를 결국은 기존에는 합성을 했다라면 이제는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 기술을 통해서도 펩타이드를 생산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때의 문제가 그냥 와일드 타입이라든지 표준 균주를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효율, 고순도 또는 고수율 등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조합 균주를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생산 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제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균주를 업데이트해서 절단 요소를 자체 생산하거나
또는 트립신이나 엔테로키네이즈를 자체 생산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수율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순도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뭐 발효 기술을 이용한 펩타이드 생산 기술을 좀 설명을 드렸다라면요. 앞으로 그럼 코스메티컬과 관련해서 기술 개발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젊은 외모를 유지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우리의 이야기죠. 예. 이런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코스메티컬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화 방지 제품의 수요가 이제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코스메티컬 사업에서는 이제 아마 핵심 제품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예측도 역시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솔루션을 장려하는 신제품들 출시가 예상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노화 방지뿐만 아니라 여드름이라든지 홍조 같은 다양한 피부 트러블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내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뭐라 그럴까요? 처리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관리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제형 연구라든지 제품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소비자의 관심이 늘기 때문에 관련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이제 실시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많은 정보들이 전달이 되겠죠. 과거에 비해서. 네. 지금까지는 3%, 5% 수준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증가할 거니까요. 시장은 계속 확대될 거니까요. 성장할 거니까요. 그래서 바이오라든지 천연 원료, 유전자 활용 제조 기술들도 이제 활용이 될 건데, 이때 아마 이제 뭐 바이오, 셀, 더마, 메디, 닥터 뭐 이런 그 어떤 제품의 기능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제품 개발이 하나의 추세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그 중기부에서 이제 기능성 화장품 기술 개발 로드맵을 이제 발표하는데요. 금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리 코스메티컬하고 다 적용될 수 있거나 또는 관련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백, 자외선, 주름 개선까지는 전통적인 기능성 화장품 테마죠. 근데 기존에는 단순한 천연물 소재들을 이용한 미백, 자외선 차단, 주름 개선이었다라면은 향후에는 코스메티컬의 관점에서 펩타이드 같은 기술들이 또는 소재들이 적용된 좀 더 고기능성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 생활성이 우수하거나 또는 부작용이 저감화되거나 피부 장력과 탄력을 향상시키는 기존의 기능성 화장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이고요. 그에 따라서 맞춤형 기능성 화장품에서는 사실은 복합 기능성이 굉장히 여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아이를 키우거나 또는 뭐 노년층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토피하고 탈모 관련이죠. 그래서 아토피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저감화가 되고 탈모 방지에는 이제 신규 기능성 물질이 개발이 되는. 근데 앞서도 잠깐 소개해 드렸고 이제 제 이후에 발표하실 연사분들도 마찬가지지만요. 결국은 아토피나 탈모 방지에 대한 코스메티컬에서 펩타이드가 가지는 기술적 의미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나누는 겁니다. 뭐 1, 2, 3차년도에서 1차년도는 22년도, 금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차년도는 24년도, 그래서 3년 동안인데, 이러한 어떤 하나의 그 로드맵을 가지고 지금 이제 국가는 투자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기술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시는 경우라면은 이러한 로드맵 등을 활용하셔서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처해져 있는지를 좀 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부분이요. 아토피 개선 소재 및 제품화 부분인데요. 하나, 둘, 셋, 5번째죠. 밑에서 2번째고요. 거기 보시게 되면은 스테로이드를 대체하는 아토피 개선 소재를 확보하자라는 개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 코스메티컬에 아주 그 접목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때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주목받고 있는 소재가 펩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코스메티카 시장에 대한 이제 특성과 시장의 현황, 향후 전망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이 펩타이드가 어떤 기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는 어떤 향후의 소재로서 중요한지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펩타이드라고 하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이제 물질 중에 하나가 단백질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은 아주 작은 구조로 구성이 됩니다. 그때 이 아미노산이 대략 한 30개 이하 정도의 저분자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펩타이드라고 하는데요. 펩타이드라는 해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아미노산 서열이 어떻게 되고 어떤 기능성을 갖느냐, 또는 이게 꼭 30개 이하만 되느냐, 뭐 100개까지도 보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경우가 있어서 펩타이드를 딱 이거다라고 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여러분들께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라면은 단백질의 구성 물질인 아미노산이 저분자, 그러니까 약 한 30개 이하 정도에서 구성된 물질이다. 그리고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펩타이드하고 코스메티컬 펩타이드가 어떻게 다르냐? 구조적으로 다를 게 없습니다. 뭐 펩타이드는 그냥 펩타이드니까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콜라겐인데요. 콜라겐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펩타이드라고도 안 했었어요. 그냥 단백물질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저분자 콜라겐이 이제 개발이 되고 그게 상용화가 되면서 콜라겐을 이제 우리가 콜라겐 펩타이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콜라겐 펩타이드의 경우에는 식품용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의약품용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화장품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용성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 방향성을 갖게 되는 거지 그 구조가 다르거나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유망한 소재가 있느냐? 지금 현재 다양한 이야기는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코스메티컬 내에서 펩타이드를 대체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면 이제 천연물 소재들이죠. 근데 그 천연물 소재들 중에서 이제 메타볼라이트, 대사체들과 그 다음에 저분자량을 갖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앞서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펩타이드는 저분자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생체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천연물 그 유래의 소재라 하더라도 저분자량을 가져서 그 저분자량에 따라서 생체 이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만한 유망한 소재가 있느냐라는 관점보다는 펩타이드를 내가 얼마나 잘 표준화시키고 생산해서 갈 수 있느냐라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망 소재라는 것만 놓고 그냥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다양한 천연물 소재들이 있죠. 그래서 아토피 개선에 대한 피부 진정 작용이 있는 뭐 다양한 소재들이 있지만은 펩타이드를 대체하기에는 펩타이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워낙 강력하죠. 저분자량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 그래서 생체 이용률이 높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사실은 펩타이드를 완벽하게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계속 모니터링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소재를 표준화하고 양산하는 기술을 좀 많이 확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연구자들이요, 그냥 유효성이나 기능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아무리 그런 그 과학적 근거들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시스템 내에서, 생산 시스템 내에서 양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죠. 그래서 원료 업체거나 또는 소재 업체거나 또는 생산 업체의 경우라면은 내가 펩타이드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개발된 펩타이드를 내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양산할지에 대한 양산 기술을 좀 더 좀 초점을 맞추시고 기술 개발에 좀 투자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경쟁력 있는 펩타이드 생산 기술을 확립하지 않으실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이 정도에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